30살 생일에 남편은 자신의 차로 나를 시골로 데려와 낡고 버려진 집 앞에 내려주며 행운을 빌어 아줌마, 이제 여기가 당신의 새 집이야. 즐겼더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나를 이 낡은 집 앞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하지만 그는 이 집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30살 생일 아침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시작되었다. 아침 7시, 박민준의 집요한 키스에 잠에서 깬 나는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채 미소 지었다. 남편이 중요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최근 몇 달간 그는 자신의 사업에 너무 바빠서 내 생일을 기억이나 할까 의심하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선물한 그가 가장 좋아하는 회색 정장을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은 상태였다. 그의 갈색 눈은 나를 이상한 부드러움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중에야 그것이 죄책감이 섞인 연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아침에는 서프라이즈를 앞둔 설렘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자기야, 그가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오랫동안 밖에 서 있었던 것처럼 차가웠다. 30살은 중요한 날이잖아. 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나 그의 목을 껴안았다. 우리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다. 내가 19살, 그가 22살 때 대학교에서 만났다. 민주는 그때 경제학과 마지막 학년이었고 나는 막 국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그는 자신감, 야망, 그리고 아름답게 말하는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경제학과의 그 잘생긴 남자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학과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했다. 고마워, 여보. 나는 기분 좋은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그런데 무슨 선물이야? 나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민준이 피식 웃었고 그의 미소에는 무언가 불길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알아채지 못했다. 인간의 뇌는 참 신기한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일일 때는 더욱 그렇다. 서프라이즈야. 옷 입어. 지금 바로 출발할 거야. 신분증, 돈,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 며칠 걸릴 수도 있어. 며칠.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하지만 나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단 말이야. 한 달 내내 준비했어. 내가 이미 당신 부장님께 전화했어. 다 해결됐어. 일주일 휴가 받았어. 이것도 선물의 일부라고 생각해. 이 부분이 나를 불안하게 했어야 했다. 민주는 이전에는 내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사무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자주 불평했었다. 나는 대기업의 수석 매니저로 일했고 내 월급은 그가 3년 전에 연작은 수입차 부품 가게의 수입보다 많았다. 이것은 우리 관계에서 항상 민감한 주제였지만 나는 결코 이 점을 강조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준비하는 동안 민주는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계속 시계를 쳐다봤다.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메시지로 진동했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고 읽으며 인상만 썼다. 아침부터 누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 내가 청바지 지퍼를 올리며 물었다. 아, 사업 파트너들이야. 신경 쓰지 마. 나는 우리가 대학 파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녹색 스웨터를 입었다. 민주는 그때 이 색깔이 내 회색 눈을 에메랄드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기분은 좋았다. 집을 나서면서 나는 그의 은색 세단의 트렁크가 어떤 상자와 자루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의아해하자 민주는 그것도 서프라이즈의 일부라며 손을 내저었다. 나는 그때 그가 로맨틱한 주말을 위한 물건들, 어쩌면 캠핑용 텐트나 그런 것들을 싣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떠나는 것을 꿈꿔왔다. 길을 나선 첫 1시간은 침묵 속에 흘렀다. 민주는 운전에 집중했고 나는 창밖을 보며 도시 풍경이 교회 마을로 그리고 마침내 시골 들판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는 강원도 남쪽,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40km 남았다고 표시했을 때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주 특별한 곳이야. 그곳에서 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야, 서연아. 완전히 새로운 삶. 그때 그 말은 나에게 로맨틱하게 들렸다. 나는 심지어 그가 내가 그토록 꿈꾸던 시골집을 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우리 투룸 아파트는 비좁았고 특히 우리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다. 적어도 나는 계획하고 있었다. 민주는 항상 아직 때가 아니라며 먼저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둘러댔다. 길은 점점 더 나빠졌다. 아스팔트가 비포장도로로 바뀌었고 이내 울퉁불퉁한 시골길이 되었다. 차가 요철에 덜컹거릴 때마다 나는 문 위 손잡이를 꽉 잡았다. 민준 씨, 좀 천천히 가. 이러다 차 망가지겠어. 괜찮아. 이 차 튼튼해.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정말로 5분 후에 그는 나무들 사이로 겨우 보이는 좁은 길로 들어서더니 기울어진 대문 앞에 멈춰섰다. 그 뒤로는 낡은 목조 가옥고, 아니, 집의 잔해라고 해야 할 것이 보였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으며 현관은 위태롭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민주는 시동을 끄고 나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이게 당신의 새 집이야, 이서연. 생일 축하해. 나는 이것이 멍청한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웃었다. 정말 재밌네, 민준 씨. 이제 그만하고 진짜 데려가려던 곳으로 가자. 그는 말없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나는 뒷유리를 통해 그가 상자와 가방들을 내려 대문 옆 땅바닥에 그대로 놓는 것을 지켜봤다. 내 가방들, 내 물건들이었다. 나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 때 들고 갔던 바로 그 캐리어를 알아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차에서 뛰쳐나오며 뱃속에서부터 패닉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그만해. 이건 웃기지 않아. 그는 물건을 다 내리고 트렁크를 쾅 닫았다. 그러고는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너무나 세게 나를 눌러 아팠다. 내 말 잘 들어, 서연아. 우리 결혼은 실수였어. 난 오래전부터 그걸 깨달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당신은 좋은 여자야, 정말로. 하지만 우린 너무 달라.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났어. 우리는 서로 사랑해. 그녀는 임신했어. 그 말들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서서 갑자기 낯설고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버린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8년의 결혼 생활, 미래에 대한 계획, 아이에 대한 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름이 뭐야? 나는 속삭였다.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내 인생을 망친 여자의 이름이 무슨 상관이람. 유라, 내 가게에서 일해. 회계 일을 도와주고 있어. 우린 벌써 1년째 만나고 있어. 1년 내내 그는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나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징후는 있었다. 잦은 야근, 밤에 오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 내가 사주지 않은 새로운 향수. 하지만 나는 명백한 사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왜 여기야? 왜 나를 이 외딴 곳으로 데려온 거야? 민주는 내 어깨를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집은 당신이 고모할머니에게서 상속받은 거야. 기억나? 작년에 법무사가 당신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몰랐잖아. 서류는 당신 짐 속에 있어. 내가 다 처리했어. 이제 이건 당신 소유야.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수도도, 전기도.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 그건 당신 문제야. 서울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당신도 알잖아. 차도 내 거고. 이 집을 위자료로 남겨준다고 생각해. 공평하잖아. 공평하다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나를 이 외딴 곳에 버리고 우리가 함께 모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면서 이게 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모은 건 없어. 서연아,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사주셨어. 차는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고 당신 월급은 당신 필요한데 다 썼잖아.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내 월급은 식비, 공과금, 우리 둘의 옷값, 휴가, 그의 부모님이 사주신 바로 그 아파트의 수리비로 나갔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민주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나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잠금 장치를 걸었다. 잘 살아봐, 아줌마. 그가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 소리쳤다. 이제 여기가 당신의 새 집이야. 즐겨.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출발했다. 나는 길 한가운데 서서 은색 세단이 코너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자 정적이 찾아왔다. 멀리서 어떤 새가 우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귀가 먹먹할 정도의 완벽한 시골의 정적이었다. 나는 집을 돌아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한때는 튼튼하고 아름다웠을 2층짜리 건물은 이제 공포영화 세트장 같았다. 페인트는 벗겨져 세월에 검게 변한 목재가 드러나 있었다. 덧문은 경첩 하나에 매달려 바람에 삐걱거렸다. 지붕의 구멍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내 짐은 대문 옆에 한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이든 캐리어, 책과 개인 물품이든 상자 2개, 서류와 노트북이든 가방, 음식이든 봉지. 적어도 그는 나를 완전히 빈손으로 남겨두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미미한 위안이었다. 휴대폰. 나는 미친 듯이 주머니에서 그것을 찾았지만 화면에는 절망적인 서비스 지역 아님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물론이지 이런 외딴 곳에서 무슨 통신이 되겠어. 내가 본 도로 표지판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마을은 1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눈물이 눈에 고였지만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지금은 아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우선 이 집에 들어가야 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대문은 섬뜩한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다. 집으로 가는 길은 허리까지 오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며 잡초를 헤치고 나아갔다. 쐐기풀이 청바지를 뚫고 쏘아댔다. 도깨비 바늘이 스웨터에 달라붙었다. 문은 세월의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려고 했지만 당연히 열쇠는 없었다. 다른 입구를 찾아야 했다. 집을 돌아보니 1층 창문 중 하나의 판자가 썩어서 쉽게 밀리는 것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안에서는 곰팡이, 썩은 것, 그리고 쥐 냄새가 났다. 천장의 틈새로 햇살이 들어와 먼지 구름을 비추었다. 가구가 있었다면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다. 두꺼운 먼지층으로 덮인 붙박이장과 한때 거실이었을 곳에 구석에 있는 낡은 아궁이만 남아있었다. 나는 1층 방들을 둘러보았다. 바닥이 무너진 부엌, 창문이 깨진 또 다른 방, 창고 같은 공간. 2층으로 가는 계단은 불안정해 보였다. 몇 개의 계단이 없었다. 나는 일단 그곳에는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9월의 낮은 짧고 전기가 없으면 어둠이 내리면 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밤을 보낼 준비를 해야 했다. 나는 짐을 창문으로 안으로 옮기고 거실에서 비교적 깨끗한 구석을 찾아 캐리어에서 담요를 꺼내 깔았다. 음식 봉지에서는 샌드위치, 사과 2개, 초콜릿 1개, 그리고 물 한 병이 나왔다.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은 마을로 가서 가게, 통신, 교통수단을 찾아야 했다. 어쩌면 도시까지 가는 택시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여기까지 누가 오려고 할지는 의문이었지만 나는 담요 위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딸꾹질을 하고 가슴이 아플 때까지 울었다. 왜 하필 오늘 내 생일에 8년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단 말인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소박하지만 진심이었던 우리 결혼식, 그가 반년 동안 모은 돈으로 금 귀걸이를 선물해 주었던 첫 번째 결혼기념일, 바다로 떠난 여행에서 우리는 아이들처럼 햇볕에 그을리고 장난치고 모래성을 쌓았다. 텔레비전 앞에서 소파에 앉아 그냥 말없이 있던 저녁들.
하지만 그것은 두 가까운 사람의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까? 그가 그녀, 그 유라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1년 전. 그가 말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맞다. 그의 가게가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우울해했고 사소한 일에 화를 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글을 지지했고 심지어 사업 발전을 위해 내 저축에서 돈을 주기도 했다. 2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첫 납입금으로 모아두었던 거의 모든 돈이었다. 우리는 더 큰 아파트를 구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다. 아이들, 그에게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가 생긴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픔으로 죄어왔다. 우리는 3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검사, 분석, 의사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젊었을 때 알았던 염증 후의 나팔관 유착. 의사들은 수술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 하지만 민주는 계속 미뤘다. 비싸,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짙어졌다. 집안은 추웠다. 9월의 밤은 이미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담요와 캐리어에서 꺼낸 또 다른 스웨터를 껴입었다. 밥 생각은 없었다. 겪은 스트레스로 속이 메스꺼웠다. 물만 조금씩 마셨다. 아껴야 했다. 여기서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귀를 기울이며 얼어붙었다. 다시 삐걱. 이제 더 가까이. 생쥐나쥐일까? 아니면 노숙자들이 집에 들어온 걸까?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을 비췄다.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문간에 긴 검은 치마와 뜨개질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다. 흰머리는 따아서 내렸고 주름진 얼굴은 위협보다는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려워 말아요, 아가씨. 해치지 않을 테니.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웃이야. 김복자라고 해. 창문에 불빛이 보이길래 확인하러 와봤지. 이 집은 10년 넘게 비어 있었거든. 나는 조금 긴장이 풀렸지만 여전히 경계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이 집을 상속받았어요. 할머니는 손전등 불빛으로 나를 뜯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상속이라고? 이화선 씨한테서? 그분은 돌아가신 지 1년도 넘었는데 왜 이제야 왔어?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서류 절차가 오래 걸렸거든요.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나는 1년 전에 상속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민준이 시골의 폐가에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설득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땅을 파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하지만 구매자는 없었고 나는 이 집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는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혼자 여기 살러 왔어? 복자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아가씨, 여긴 살 곳이 못 돼. 지붕은 새고, 바닥은 썩었고, 아궁이는 몇 년째 불을 떼지 않았어. 밤에 얼어 죽을 거야. 우리 집으로 가자. 따뜻한 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나는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모르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이 위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폐가에서 밤을 보낼 생각을 하니 더 무서웠다. 두려워 마라. 복자 할머니가 내 얼굴에 망설임을 읽은 듯 다시 말했다.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았고 아무도 해친 적 없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서 뭘 얻겠어. 보아하니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도 않은데. 그녀의 말이 맞았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나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챙겼다. 나머지 짐은 아침까지 남겨두기로 했다. 누가 훔쳐갈 것 같지는 않았다. 복자 할머니의 집은 길 건너 내 폐가에서 100m쯤 떨어져 있었다. 내 상속 재산과는 달리 그 집은 정원이 딸린 튼튼하고 잘 관리된 집이었다. 창문에서는 등유램프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전기는 마을에만 들어오고 우리 쪽으로는 안 끌어왔어. 너무 비싸서.
할머니가 문을 열며 설명했다. 들어와. 부끄러워 말고. 안은 깨끗하고 아늑했다. 구들방이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거기서 기분 좋은 온기가 나왔다. 벽에는 수놓은 그림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불단이 있었다. 약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식탁에 앉아. 차 끓여줄게. 뭐 좀 먹고. 분명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배에서 배신적으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복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곧 내 앞에는 감자, 김치, 그리고 집에서 만든 빵 한 조각이 놓인 접시가 있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겪은 스트레스 후에는 어떤 레스토랑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내가 먹는 동안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남편한테 버림받았구나.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는 차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가씨, 내가 이 세상에서 70년을 살았어. 눈만 봐도 다 알아.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자기 발로 이런 외딴 곳, 버려진 집으로 혼자 오겠어? 그 나쁜 놈이 쫓아냈겠지. 쫓아낸 게 아니에요. 데려와서 버렸어요. 나는 다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백했다. 여기가 내 새 집이라고 말하고 떠났어요. 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어요. 임신했대요. 복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성우를 그었다. 세상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같이 산 지는 얼마나 됐는데. 8년이요. 오늘 제가 30살이 됐어요. 이런 생일 선물을 받았네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내게 차를 더 따라주고 꿀 한 숟가락을 넣어주었다. 마셔, 아가씨. 슬픔을 덜어주지는 못하겠지만 몸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거야. 혹시 남편 성이 박씨 아니야? 박민준? 네, 박민준이에요. 왜요? 그냥 생각나서. 한 15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남편이 아내를 데려와서 버리고 갔지. 그런데 그 여자는 살아남지 못했어. 봄에 숲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지. 남편은 그 후에 젊은 여자랑 재혼해서 아이들 낳고 도시에서 부유하게 살아. 가끔 저 길 넘어 별장으로 갈 때 지나가곤 해. 나는 그 이야기에 몸서리를 쳤다. 설마 민준도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을까? 일부러 돈도 연락 수단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데려다 놓은 걸까? 경찰은요?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나요? 무슨 경찰? 복자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했고 자기는 관련 없다고 했지. 증인도 없었고 나만 그가 그녀를 데려오는 걸 봤지만 내 말은 믿어주지 않았어. 늙은이가 헛것을 본다고 하더군.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할머니가 물었다. 돈은 좀 남겨줬어? 아니요. 그냥 몇 가지 짐이랑 서류, 노트북뿐이에요. 은행 계좌는 분명 막아놨거나 돈을 다 인출했을 거예요. 카드에 비상금으로 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확인할 수도 없어요. 마을 회관에는 인터넷이 돼. 내일 같이 가서 확인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을 거예요. 아파트는 그 사람 명의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재산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를 여기 버렸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상속받은 집에서 살고 싶어 했다고 말하겠죠. 복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런데 그 집 정말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아? 서류는 있어? 네, 가방에 있어요. 법무사가 다 처리했고 제가 서명했어요. 근데 이 폐가를 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여기서 사는 건 불가능한데요. 할머니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어둠을 내다보았다. 있잖아, 아가씨, 내가 도와줄게.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집에 그리고 전에 거기 살았던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거든.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제 고모할머니 이화선 씨를 아셨어요? 복자 할머니가 돌아섰다. 등유램프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신비롭고 거의 불길해 보였다. 이화선 씨는 그냥 당신의 고모할머니가 아니었어. 아가씨, 그녀는 특별한 여자였지. 그리고 이 집도 특별해. 당신 남편이
그냥 당신을 여기 데려온 게 아니야. 그가 무언가 알거나 누군가 그에게 무언가 말해준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할머니는 다시 식탁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누가 엿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이화선 씨가 그 집에 보물을 숨겼다는 소문이 있어. 일제강 점기 때의 금괴. 그녀의 증조부에게서 물려받은 거래. 그분은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던 어떤 귀족 집안의 집사였어. 해방이 되기 전 그 귀족은 해외로 망명하면서 충직한 집사에게 재산의 일부를 맡겼지. 그 집사가 금을 묻었는데 어디에 묻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죽었어. 이화선 씨는 평생 그걸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지. 그런데 죽기 전에 마침내 증조부가 숨긴 곳을 알아냈다고 말했대. 나는 복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것은 동화 같았고 역사 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늙은 여인의 헛소리 같았다. 진심이세요? 보물이요? 21세기에? 복자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믿든 안 믿든 당신 마음이야. 하지만 당신 남편에게 누군가 아주 잘 알려준 거야. 당신이 상속인이라는 것도 알고 집에 대해서도 알고 일부러 당신을 여기로 보낸 거지. 아마 당신이 직접 보물을 찾으면 그가 나중에 와서 빼앗으려는 걸지도 몰라.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녀의 말에 나는 불안해졌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점점 더 이상하고 무서워졌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어떤 비밀, 보물, 감시까지.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민주는 왜 나를 여기 데려왔을까요? 왜 직접 와서 그 신화 속의 보물을 찾지 않았을까요? 할머니가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거든. 이화선 씨가 죽기 전에 주문을 걸어놨어. 외부인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재앙이 닥칠 거야. 하지만 피를 나눈 친척은 괜찮아. 당신은 비록 먼 친척이지만 피를 나눈 사람이잖아.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오늘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주문이 걸린 집과 옛 금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가장 이상한 일로 느껴지지 않았다. 복자 할머니,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주문이나 보물을 믿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디서 살지, 민준과 어떻게 이혼할지만 생각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가씨. 먼저 당장 급한 일부터 생각해야지.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지내. 내일 아침에 뭘 할 수 있을지 보자. 어쩌면 정말 도시로 가는 게 당신에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둘게. 집을 서둘러 팔거나 버리지 마. 잘 생각해봐. 때로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 그녀는 좁은 침대와 손수 만든 조각보 이불이 있는 작은 방을 보여주었다. 나는 신발만 벗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누웠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이미 친 하루의 사건들이 맴돌았다. 아침에 나는 직장, 아파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기혼 여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돈도 없고 전망도 없이 외딴 시골 마을에 모르는 할머니 집에서 누워있다. 창밖에서 바람이 울부짖었다. 낡은 집은 폭풍 속의 배처럼 삐걱거렸다. 멀리서 개가 짖었고 또 다른 개가 짖었다.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눈앞에는 잘 살아봐. 아줌마. 라고 말하던 민준의 얼굴, 그토록 낯설고 차갑고 무관심했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창밖에서 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에서 서울에 있는 우리 집, 우리 침실이 보였다. 내가 깨어나니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민준을 찾으러 거실로 가니 그는 어떤 여자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여자의 무릎에는 아기가 있었다.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나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나는 소리치고 울었지만 그들에게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내 집의 유령이 된 것 같았다. 나는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드는 것에 잠에서 깼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복자 할머니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어나, 아가씨, 빨리. 당신 집이 불타고 있어.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 기억이 돌아왔고 창문으로 달려갔다. 길 건너 어제까지 반쯤 무너진 집이 서 있던 곳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짐, 나는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다. 멈춰, 가까이 가지마, 위험해, 할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간 후였다. 맨발에 스웨터 하나만 입은 채 나는 차가운 이슬 맺힌 풀밭을 달렸다. 집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깨진 창문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와 검게 그을린 벽을 핥았다. 지붕이 굉음과 함께 안으로 무너져 내리며 불꽃 분수를 뿜어냈다. 내 캐리어, 서류, 모든 것이 안에 남아 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저주받은 집에서 불타고 있었다. 나는 길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불을 쳐다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복자 할머니가 뒤에서 다가와 내 어깨에 쇼를 걸쳐주었다. 가자 아가씨. 여긴 이제 어쩔 수 없어. 잿더미가 됐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속삭였다. 나는 불을 켠 적이 없는데 성냥도 없었고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방화야, 밤에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봤어. 당신 집 앞에 멈추더군. 당신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끼어들지 않았는데 새벽에 불이 난 걸 봤지. 민준. 그가 돌아와서 집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왜? 복자 할머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아마 당신이 거기서 자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흔적을 없애려 했겠지. 만약 보물이 정말 있다면 당신을 제거하는 게 나누거나 당신이 무언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나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내가 8년을 함께 산 남자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을 신화 속의 보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나를 식탁에 앉히고 약초차를 따라주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겨우 잡았다. 이제 어떡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신분증도 없는데 다 잃은 건 아니야. 복자 할머니가 말했다. 서류는 재발급받을 수 있어. 마을에 우체국이 있어. 거기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부모님이나 친구, 누구든 있잖아. 부모님은 나라 반대편인 부산에 사세요. 거의 연락 안 해요. 민준과의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그가 사기꾼이고 그에게서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죠. 얼마나 그분들이 옳았는지. 하지만 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그분들이 옳았고 내가 바보였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에요.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아가씨, 목숨이 더 중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부모님께 전화해서 아시죠.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민준이 저를 시골에 버렸고 집은 불탔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그들은 물론 도와주겠지만 평생 나를 타박할 것이다. 친구는 아무도 없어. 수진이가 있어요. 같이 일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도와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하죠? 휴대폰이 불탔어요. 번호도 외우지 못하는데. 할머니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좋아,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하지만 먼저 경찰에 화재와 당신이 강제로 여기 버려졌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해. 최소한 조서라도 작성하게 하자. 나는 동의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었다. 어쩌면 이혼할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비록 여권도 없는 마당에 무슨 이혼이람. 복자 할머니는 내게 자신의 낡은 치마와 스웨터를 주었다. 내 옷은 모두 집에 있었다. 나는 이 시골 옷을 입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대기업에 성공한 매니저 이서연은 사라졌다. 서류도 돈도 미래도 없이 남의 옷을 입은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여자만 남았다. 마을까지 우리는 복자 할머니의 낡은 자전거를 타고 갔다. 나는 짐칸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길은 울퉁불퉁해서 몹시 흔들렸지만 이 육체적 불편함이 마음의 고통에서 나를 잠시 벗어나게 해주었다. 나는 그것에 감사했다. 마을은 작았다. 50가구 정도. 가게 하나, 우체국, 마을회관, 초등학교.
중앙광장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서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돌아섰다. 이런 곳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고 분명 모두가 이미 화재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파출소의 젊은 순경은 내 이야기를 거의 감추지 못하는 회의적인 태도로 들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을 강제로 여기에 데려왔다고요? 강제는 아니었어요. 생일 서프라이즈라며 데려왔는데 집 앞에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집은 당신 상속 재산이잖아요. 네, 하지만 거기서 살 생각은 없었어요.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왜 어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당황했어요. 통신수단도, 교통수단도 없었고요. 복자 할머니가 하룻밤 재워주셨어요. 순경은 조서에 무언가를 적으며 이따금 나를 쳐다봤다. 그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아마 평범한 부부싸움이고 내가 남편에게 복수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화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복자 할머니가 밤에 집 근처에서 차를 보셨대요. 아마 제 남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요. 확신하는 건 아니시고요. 저는 못 봤어요. 자고 있었거든요. 순경은 한숨을 쉬며 펜을 내려놓았. 들으세요. 이서연 씨. 제가 조서를 작성하고 화재 현장 조사를 위해 소방관을 부르겠지만 방화가 고의적이었고 남편이 저질렀다는 증거 없이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돈도 서류도 없이 여기에 버렸다는 건 그는 당신을 당신 집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범죄가 아니에요. 집이 불탄 것은 낡은 배선이 합선됐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많죠. 나는 논쟁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경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어려웠다. 서류를 재발급받아야 해요. 신분증이 화재로 불탔어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수수료 내시고 기다리세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무엇을 타고 가죠? 버스 탈 돈도 없는데요. 순경이 어깨를 으쓱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에 문의해보세요. 어쩌면 도와줄지도. 우리는 파출소를 나왔다. 나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다. 경찰조차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망하지 마. 복자 할머니가 말했다. 저들한테서 별 도움이 안 될 줄 알았어. 마을 회관으로 가자. 거기 인터넷이 돼. 누구든 연락해봐. 마을 회관 벽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공간에 낡은 컴퓨터 한 대가 있었다. 기적적으로 작동했지만 인터넷은 2000년대 초반처럼 느렸다. 나는 다행히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내 이메일에 로그인했다. 수진이와 상사에게서 온 수십 통의 이메일이 있었다. 모두 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묻고 있었다. 나는 수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짧은 이메일을 썼다. 마을 회관 전화번호를 남기고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은행 앱에 로그인하려고 했지만 로그인을 위해서는 SMS 인증 코드가 필요했고 내게는 휴대폰이 없었다. 남의 옷을 입고 이 초라한 마을 회관에 앉아있으니 나는 내 처지의 끔찍함을 온전히 깨달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삶이 있었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분증도 돈도 집도 없는 여자. 복자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추위나 굶주림으로 죽었을 것이다. 1시간 후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서연아, 세상에 무슨 일이야? 우리 다 미쳐가는 줄 알았어. 민준이 어제 부장님께 전화해서 네가 사표 내고 부모님 댁으로 갔다고 했대. 우리가 안 믿고 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 수진아, 나 곤경에 처했어.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민준이 나를 낡은 시골집에 버렸어. 그 집이 어젯밤에 모든 짐과 함께 불타버렸어. 나 아무것도 없어. 신분증도. 뭐? 버렸다고? 너 지금 어디야?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설명했다. 수진이는 정보를 소화하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내가 그 자식 그럴 줄 알았어. 들어, 내가 지금 너 데리러 갈게. 3시간이면 도착할 거야. 수진아, 여기 길이 끔찍해. 내 소형차로는 못 올 거야. 어떻게든 갈게. 안 되면 SUV 택시라도 부를게. 더니카크 버텨. 곧 갈게.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나는 꺼진 모니터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다. 도움이 오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집이 없는 도시로 돌아가서 민준을 찾아 해명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수진이를 기다리며 복자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내게 된장찌개와 밥으로 소박하지만 든든한 점심을 차려주었다. 내가 먹는 동안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봤다. 있잖아, 아가씨.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어제 이화선 씨와 이 집에 대해 다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또 뭐가 있는데요? 이화선 씨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뭐라고 해야 할까?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돕는 능력이 있었지. 약초로 병을 고치고 앞길을 쫓고 운명을 예언했어. 무당이요? 내가 물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특별했어. 진짜였지. 사기꾼이 아니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돈이 없어도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어.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지. 복자 할머니는 일어나 낡은 장롱으로 가서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예리한 눈빛과 친절한 미소를 지닌 6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분이세요? 응, 낡은 사진이야. 20년도 더 됐지. 그때는 아직 건강해서 사람들을 받아줬어.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서 자기 집에 틀어박혔지. 마지막 몇 년은 아무도 들이지 않았어. 나한테 가끔 식료품 좀 사다 달라고,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야.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는 다시 앉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왜냐하면 네가 여기에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화선 씨는 죽기 전에 곤경에 처한 젊은 여자 친척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여자가 숨겨진 것을 찾아내서 그녀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말했어. 나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복자 할머니,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저는 예언 같은 건 믿지 않아요. 이건 우연이에요. 민주는 저를 버리고 싶어서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신비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닐 수도 있고 시간이 말해주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둘게. 너무 서둘러 떠나지 마. 집은 불탔지만 땅은 남았고 땅 아래 있는 것도 남았어. 또 보물 얘기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화선 씨는 많은 것을 보관했어. 서류, 편지, 일기. 그녀는 평생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의 운명, 비밀에 대해 기록했어. 어쩌면 거기에 내 인생을 바꿀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었다. 키가 작고 통통한 금발머리에 단호한 얼굴을 한 그녀. 시골 옷을 입은 나를 보자 그녀는 숨을 헉 들이쉬더니 나를 껴안았다. 서연아, 세상에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복자 할머니에게로 돌아섰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서연이를 돌봐주셔서요. 이제 제가 데려갈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도시에 가서 서류도 재발급받고 남편 문제도 해결해야지. 그런데 이것만은.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내 휴대폰 가져가. 낡은 폴더폰이지만 작동은 해. 여기 통신사 유심이야. 아무 가게에서나 충전할 수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나는 그녀가 내민 휴대폰을 받았다. 아마 여러 세대의 주인을 거쳤을 법한 낡은 애니콜이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복자 할머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한 말만 기억해. 그리고 돌아오기로 결심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는 집을 나섰다. 대문 앞에는 검은색 SUV가 서 있었다. 수진이는 정말 택시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자. 그녀가 나를 뒷좌석에 앉히며 말했다. 끔찍한 곳이야. 나는 어제까지 집이었던 잿더미를 돌아보았다. 검은 장작개비들이 썩은 이빨처럼 땅에서 솟아나 있었다. 바람이 재를 들어 올려 작은 회오리 바람을 만들었다. 운전사가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뒷창문으로 복자 할머니의 집, 잿더미, 이 저주받은 마을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할머니의 말을 생각했다. 이화선 씨, 예언, 땅 아래 있는 것. 말도 안 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순진한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야. 나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민준 문제를 해결하고 서류를 재발급받고 집을 구하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며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복자 할머니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바로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창밖으로 들판, 숲,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이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는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민준을 욕하고 집과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듣고 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집 옆에는 누가 살았을까? 복자 할머니뿐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말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까? 그리고 민주는 왜 내가 그 집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을까? 어쩌면 그는 화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을까? 어쩌면 누군가와 공모했을까? 하지만 누구와?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평범하게 이혼하는 것이 더 간단했을 텐데. 아니,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집과 관련된 무언가, 상속과 관련된 무언가, 이화선 씨의 비밀과 관련된 무언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집, 돈,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도시까지 가는 데는 거의 4시간이 걸렸다. 수진이는 그 시간 내내 나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사무실 가십거리를 이야기하고 민준을 온갖 욕으로 비난하고 함께할 일들을 제안했다. 나는 반쯤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대답했지만 생각은 멀리 가 있었다. 머릿속에는 행동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서류를 재발급받고 그 다음 은행 계좌를 정리해야 했다. 임시 거처를 찾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도시에 들어서자 익숙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민준과 함께 즐거운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며 이곳을 떠난 지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는 남의 시골 옷을 입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왔다. 수진이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여동생과 함께 새들어 사는 주택가의 투룸 아파트였다. 여동생은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수업 중이었다. 편하게 지내. 수진이가 작은 방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긴 동생 방인데 네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괜찮을 거야. 이제 너 좀 꾸미자. 이 옷 미안하지만 꼭 시장 아줌마 같아.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알아보지 못했다. 긴 검은 치마, 남의 어깨에서 빌려온 낡은 스웨터,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겪은 스트레스로 초췌해진 모습. 어제 아침 자기 아파트, 거울 앞에서 보던 그 단정한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수진이는 자기 옷을 주었다. 우리는 체형이 달랐다. 그녀가 더 통통했지만 청바지와 스웨터는 그럭저럭 맞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 화재로 인한 서류 분실 신고를 했다. 거기서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임시 증명서를 받았다. 주민센터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 우리는 3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차례가 되었다.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젊은 직원은 무관심하게 서류를 받았다. 발급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입니다. 급행은 5일이지만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돈이 전혀 없어요. 내가 고백했다. 혹시 분할 납부나 나중에 낼 수는 없을까요? 직원은 나를 정신 이상자처럼 쳐다봤다. 이건 국가 서비스입니다. 분할 납부 같은 건 없어요. 일반 수수료 내고 10일 기다리시든가 가시든가 하세요. 수진이가 지갑을 꺼냈다. 제가 낼게요.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여기요. 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분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계좌를 풀 수도, 직장을 구할 수도, 집을 얻을 수도 없었다. 고마워, 수진아. 갚을 수 있게 되면 바로 갚을게.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주민센터에서 나와 우리는 내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갔지만 거기서는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분증 없이는 계좌 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화재로 불탄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분개했다. 카드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돈을 다 인출할 수도 있잖아요. 신분증 가지고 오세요. 은행원이 차갑게 대답했다. 저녁에 우리는 수진이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행동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민준을 찾아야 해. 수진이가 말했다. 걔 직장 주소 알아? 기계공 거리에 있는 수입차 부품 가게인데 거기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짓을 하고 나서 숨어 있겠지. 그럼 걔 부모님은 혹시 거기 있을까? 나는 생각에 잠겼다. 민준의 부모님은 교회의 단독주택에 사셨다. 우리는 거의 찾아뵙지 않았다. 관계는 서먹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더 나은 짝을 만났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우리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가볼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실 거야. 그분들한테 나는 항상 남이었으니까. 그때 복자 할머니가 준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1년 전에 이화선 씨 상속건으로 배웠었는데요. 나는 움찔했다. 이화선 씨.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상속받으신 집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몇 시가 좋을까요? 오전 10시 괜찮으십니까? 주소는 기억하시고요. 기억합니다. 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변호사에게서 또 무슨 소식이란 말인가? 그리고 왜 이화선 씨의 성이 이 씨란 말인가? 무슨 생각해?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한데 혹시 내 남편이 그 이화선 씨 친척 아니야? 그 시골에 친척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어. 자기 친척은 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산다고 했어. 아니면 일부러 숨겼을 수도 있지. 만약 상속에 대해 집에 있을지 모를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이 생각은 밤새 나를 괴롭혔다. 만약 민준이 처음부터 집에 대해, 상속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만약 우리의 결혼이 어떤 계획의 일부였다면? 하지만 이건 망상이야. 우리는 이화선 씨가 죽기 훨씬 전에 만났잖아. 아니면 그녀가 곧 죽을 것을 알았을까? 아침에 수진이가 나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다 주었다. 단정한 턱수염을 기른 나이든 남자인 김병철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이서연 씨. 제가 드릴 말씀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놀랄 준비는 되어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 겪은 일들 때문에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아요.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고 폴더를 열었다. 1년 전 상속을 처리할 때 제가 모든 서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화선 씨께서 특별한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상속 재산의 일부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만약 당신이 생계수단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입니다. 그녀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이 예언, 예견. 내가 믿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내 삶에 끼어드는 신비주의. 그래서 무엇을 남기셨죠? 변호사는 폴더에서 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다. 첫째, 당신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둘째, 스위스 은행 계좌 서류입니다. 계좌에는 약 7억 원이 있습니다. 나는 봉투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7억 원. 시골의 무당에게서 어떻게 이런 돈이. 이화선 씨는 평범한 시골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실제로 해방전 독립운동가 이대감 댁의 집사로 일했습니다. 이 대감 재산의 일부는 1940년대 초에 해외로 빼돌려져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었습니다. 해방 후 이 대감은 돌아가셨지만 계좌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화선 씨는 90년대에 은행 대표가 찾아왔을 때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을 쓰지 않으셨죠? 무너져가는 집에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녀는 그 돈이 정당하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대감의 돈이었고 자신은 집사의 먼 친척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죽기 전에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결심하고 당신에게 남긴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울퉁불퉁한 노인의 필체로 쓰인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사랑하는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예견이 실현된 것이겠지. 너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곤경에 처했구나.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거짓과 환상에서 벗어난 너의 진짜 삶의 시작. 내가 너에게 남기는 돈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그 안에 있지 않다. 불탄 집 지하실 동쪽 벽에서 세 번째 들보 아래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다. 그 안에는 내 인생을 바꿀 서류들이 있다. 내 남편과 그 가족의 진짜 정체에 대한 서류들. 조심해라. 네가 결혼을 통해 엮인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들은 내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이 대감을 배신한 자들의 후손이다. 밀고자와 살인자들의 후손. 내 남편이 너와 결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상속에 대해, 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서류에 대해서는 몰랐다. 상자를 찾아라. 서류를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복수할 수도 있고 그냥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기억해라. 나는 네가 올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꿈에서 너를 보았다. 너는 강하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먼 친척이자 바라건대 친구인 이화선. 나는 눈을 믿을 수 없어 편지를 3번이나 다시 읽었다. 이화선. 복자 할머니가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 그리고 민준의 진짜 정체에 대한 서류라니.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변호사는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편지 내용 말이에요. 아니요. 이화선 씨는 제 앞에서 봉인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알았고 그녀는 놀라운 여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항상 실현되었습니다. 박 씨라는 성은 제 남편과 성이 같은데 우연인가요? 김병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두렵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박 씨 집안은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해방 전에는 이대감 댁에서 일했죠. 해방 후 많은 어두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신, 살인, 남의 재산 탈취. 만약 당신 남편이 그 박 씨 집안 사람이라면 이화선 씨 말이 맞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스위스 은행 계좌 서류를 챙겼다. 거기에는 돈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신분증과 상속 서류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야 했지만 나는 아직 신분증조차 없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병철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화선 씨께 필요하다면 당신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가 있는 명함입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7억 원. 민준에 대한 서류. 100년 전의 비밀.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찼다. 수진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무슨 소식이야?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들었다. 이거 완전 영화 같잖아. 비밀 계좌, 가문의 저주, 숨겨진 서류. 서연아, 너 이제 부자야. 아직은 아니야. 돈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해. 그리고 이화선 씨가 쓴 그 서류들을 찾아야 해. 집이 불탔잖아. 지하실에서 어떻게 뭘 찾아. 다시 그 마을로 갈 거야. 지하실은 돌로 되어 있어. 무사할 수도 있어. 그리고 민준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해. 그가 진짜 누구인지, 어떤 가족인지, 왜 나와 결혼했는지. 위험해. 서연아, 편지에 쓰인 대로. 그가 정말 배신자와 살인자 가족이라면 멀리하는 게 좋아. 그에게 다가갈 생각은 없어. 그냥 8년 동안 누구와 살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다음 날 나는 민준의 가게에 가보기로 했다. 들어가지는 않고 멀리서 그나 그 유라라는 여자를 볼 수 있을까 해서였다. 수진이는 말렸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수입차 부품 가게는 공업지역의 긴 단층 건물에 있었다. 오토월드라는 간판, 유리문,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우리는 길 건너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30분 후 문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다. 20대 후반쯤 긴 젓갈색 머리에 부푼 배를 감추지 못하는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유라, 민준이 나를 버린 이유가 된 여자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녀는 예뻤다. 인정한다. 화려하고 인상적이며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저속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내 수수한 외모와 소박한 스타일과는 정반대였다. 그녀 뒤로 남자가 나왔다. 나는 민준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다른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삭발한 머리에 팔에 문신이 있었다. 그가 유라에게 무언가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검은색 지프를 타고 떠났다. 저 사람 누구야? 수진이가 물었다. 몰라. 경호원이나 사업 파트너겠지. 우리는 1시간 더 차에 앉아 있었지만 민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건물에 설치된 CCTV와 근처에 주차된 집게, 선팅된 검은색 차를 발견했다. 안에는 분명 누군가 앉아 있었다.